그래서 이제 진화라는 표현이 나오고 자연선택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 생명 파트는 단어,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어야 돼.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지? 우리가 어떤 생물종이 있어. 자, 생물종이 있으면은 그 종에서 각각을 우리는 개체라고 그래. 알지? 그래서 어떤 생물종이 있는데, 자, 그 생물종 개체가 가지는 그 개체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은 형질이라고 한다. 형질. 알겠지? 그래서 개체가 가지는 특징을 형질이라고 그래. 형질. 근데 이 형질은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 유전되지 않는 형질이 있고 유전이 되는 형질이 있어. 알겠지? 자, 유전이 되지 않는 형질과 유전이 되는 형질. 그래서 유전이 되지 않는 형질은 뭐냐면 어떤 환경에 의한 자,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을 자, 유전이 되지 않는 형질. 그럼 유전이 되는 형질은 뭐냐? 얘는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자, 이것이 유전이 되는 형질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 유전이란 거는 그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전자가 계속해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모의 특징들이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형질 중에서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유전이 되는 거고, 자,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런 거지. 운동선수는 운동을 하는 환경에 놓여지잖아. 그러니까 근육들이 어떻게 돼? 발달이 된단 말이야. 발달이. 그치? 그래서 근육이 발달이 돼. 그럼 발달됐는데 그 운동선수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 그럼 태어난 아기도 근육이 막 발달된 상태로 태어나나? 자,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됐다면 그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 형질은 다음 세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 형질만 전달이 돼요. 근데 이 개체 특징에서 형질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변이라고 그래요. 변이. 그래서 형질의 변화가 생겨. 자, 이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변이는 뭐다? 형질의 변화. 형질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 이 변이도 유전이 되지 않는 변이가 있고 유전이 되는 변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유전이 되는 변이가 있고 유전이 되지 않는 변이가 있어. 그러면 유전이 되지 않는 이 변이는 바로 환경에 의한 변이에요. 자,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이야. 그러니까 봐봐. 운동선수 얘기했지만 계속 그래. 오른손잡이야. 그럼 오른손이 계속 발달이 되겠지. 근육이. 그러면 그 태어난 아기가 오른손이 두꺼워진 상태로 태어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나타난 특징을 뭐냐면 우리는 얘를 획득형질이라고 해요. 획득형질. 그러니까 획득된 형질, 환경 변화에서 획득된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획득된 형질, 획득 형질은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아프리카 지역의 어떤 부족은 미인의 기준이 목이 긴 거야.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목에다가 막 링 같은 거 막 집어넣잖아. 목이 길어.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 그럼 아기도 목이 긴 상태로 태어나나? 그건 아니거든.
그치? 그럼 목이 길다는 거는 인위적으로 계속 링을 계속 넣잖아. 그래서 어떤 환경을 계속 가하잖아. 변화를 줘서. 그러면 목이 긴다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는 말이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생명체의 세포는 그 생명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형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생명 활동하는 데 사용되는 세포가 있어.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 체세포라고 그래. 체세포. 자, 그 다음에 유전과 관련된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세포가 있다. 그게 바로 생식세포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음 자손에게 전달되는 세포는 어떤 세포가 전달된다? 체세포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생식세포가 전달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유전되지 않는 변이, 획득형질은 바로 뭐냐면은 체세포의 변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세포의 변화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전이 되는 변이는 바로 뭐냐? 생식세포의 변화예요. 즉 자손에게 유전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생식세포. 쉽게 말해서 우리 이제 사람이면은 난자, 정자가 되겠지. 그 난자나 정자를 이루는 DNA의 변이. 자, 또는 DNA가 어떻게 돼요?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 형태로 바뀌지. 그래서 염색체의 변이. 즉 생세포에 있는 DNA가 변하거나 염색체가 변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 DNA 변이나 염색체 변이를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돌연변이. 자, 바로 이제 이런 거지,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질이 있고 그 형질이 유전이 되는 형질도 있고 유전되지 않는 형질이 있어. 근데 그 형질이 변한대. 이걸 변이라고 해요, 변이. 자, 그렇다면은 환경에 의한 변이 획득 형질. 자, 얘는 체세포의 변화고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유전이 되는 변이는 돌연변이에요. 즉 생식세포에서 DNA나 염색체 변이야. 염색체 변이는 염색체 모양이 변할 수도 있고 염색체 수가 변할 수도 있어. 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유전이 되는 변이야. 생식세포에서 변이가 생겼을까? 이걸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해. 자, 어쨌든 간에 자, 유전이 되든 유전이 되지 않든 어쨌든 형질의 변화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 개체가 가지는 개체의 모든 형질에 변화가 생겨. 자,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개체 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개체 변이는 유전이 되는 변이도 있고 유전이 되지 않는 변이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야. 일란성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는 완전히 똑같지. 근데 얘네들이 점점 자라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인이 됐어요. 자,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돼? 외형적으로 차이가 조금씩은 난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 외형적인 차이는 유전이 되는 변일까요? 유전이 되지 않는 변일까요? 일랑성 쌍둥이가 성인이 됐을 때 모양, 외형적으로 차이가 생겨. 그럼 그 차이는 바로 획득형질이야. 환경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거야. 환경에 의해서. 이거는 획득형질이라고. 자, 획득형질은 체세포의 변화지 생세포의 변화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체세포의 변화이기 때문에 유전이 되지 않는다. 알지?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어쨌든 간에 뭐 획득형질, 체세포의 변화든 생세포의 변화든 개체가 갖는 모든 형질의 변화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개체 변이라고 한다. 개체 변이. 자, 이 기본적인 용어부터 잘 봐도. 자, 알겠지?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있잖아. 어떤 생물종에 개체가 있어요. 개체가 있을 거예요. 그 개체들은 아주 다양한, 자, 개체들이 있어. 다양한 형질들을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갑자기 어떤 환경의 변화가 생겨. 그러니까는 환경의 변화가 생겨. 그러니까 먹이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 살 수 있는 공간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지. 뭐 갑자기 건조해진다든가 추워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먹이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거주 환경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변화에서 자, 어떤 이 변화에 유리한 형질이 있을 거고요. 자, 이 환경 변화에 불리한 형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형질이 생존에 유리해? 유리한 형질이 생존에 유리하지. 그러니까 얘가 생존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생존하는 요 놈이 계속해서 생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손을 계속 만들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과정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결국은 불리한 형질은 점점 어떻게 돼? 퇴화가 돼요. 그러니까 생존의 환경 변화에 생존의 불리한 형질은 그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빈도수가 점점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유리한 형질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는 빈도가 많아지니까 그 자손들이 가지는 유전자는 불리한 형질의 유전자는 점점 줄어들고 작아지고 유리한 형질의 유전자가 점점 많아지겠지. 그러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 쭉 가다 보니까 이 자손은 결국은 유리한 형질만 나타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한 형질만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또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 또 환경이 또 다른 환경이 또 바뀌겠지? 그럼 또 다른 또 형질이 또 살아남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특징들이 자꾸 바뀌어. 바뀌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새로운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얘를 진화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진화야. 알겠지? 그래서 진화는 뭐냐? 어떤 생물종의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형질들이 있어. 그 다양한 형질 중에 형질이 있는데 어떤 환경 변화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근데 계속 어떤 환경이 바뀌어요. 뭐 서식 공간의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요. 먹이의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그치? 그러면은 그 바뀌는 환경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유리한 형질이 있을 거고요. 불리한 형질이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유리한 형질의 개체수가 더 많아지고 불리한 형질의 개체수는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유리한 형질에 살아남게 되고 계속해서 생식을 통해서 자손에게 유리한 형질의 유전자가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럼 불리한 형질의 유전자는 자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겠지. 그러다가 결국 이 유리한 형질만 계속 얘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이 또 계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계속 새로운 형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형질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기존 생물종하고 전혀 다른 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 기억해. 종의 구분 기준 중에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종이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자손의 유무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는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서로 다른 종끼리는 자손을 만들 수가 없어. 설령 자손을 만들어도 그 자손은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그거는 서로 다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종끼리는 자손을 만들고 그 자손은 또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같은 종이다, 서로 다른 종이다의 구분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쉽게 하는 구분은 그래서 자손을 낳았는데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으면은 같은 종끼리, 같은 종의 관계인 거야. 그렇지?
바로 이제. 근데 서로 다른 종은 자손을 만들 수 없거나, 왜냐, 생식 능력이 없어지거나, 자, 자손을 만들었지만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서로 다른 종의 관계다. 알겠지? 그래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졌다면 기존의 종하고는 뭐 새끼를 낳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구분은 이렇게 갈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유전이라는 것은, 진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이다. 자, 여기 용어들 잘 좀 정리해. 그러니까 결국은 진화는 뭐야? 오랜 기간 동안 그 생물종의 형질이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새로운 종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진화라고 부릅니다. 알겠지? 진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용어 하나 넣을 거야. 환경이 변했을 때 유리한 형질이 생존하면서 그 유리한 형질의 유전자가 생식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쵸? 그렇다면 불리한 형질은요, 유전자가 자손으로 전달되는 빈도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유리한 형질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계속 전달되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를까? 얘가 다윈이 얘기한 자연 선택이에요. 자, 됐니? 자, 됐지?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정리 좀 잘 해놓고 다시 한번 지울 거야. 이거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자, 우리가 변이가 개체 형질이 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자, 그 중에서 유전이 되는 변이는 생세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돌연변이도 있죠. 그러면 돌연변이 없이도요, 개체 형질이 바뀔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형제관계 어떻게 되냐? 니 혼자야? 오빠 있다고. 니는 언니 있지? 언니랑 너랑 똑같이 생겼어?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 아니잖아. 아니, 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는데 언니랑 너랑 다르잖아. 오빠랑 너랑 다르잖아. 그치? 오빠 닮았다면 기분 나쁘지? 그런 거야. 그치? 그 특히 딸들은 아빠 닮았다면 막 기분 나빠하지. 안 그래? 근데 그 얘기를 딴 사람이 막 얘기하면 뭐 기분 좋아? 오빠만 괜찮아? 오빠가 있었어, 그래. 우리 집에, 우리 둘째가 나랑 좀 닮았거든? 그래서 그 소리를 제일 싫어해. 막 친척들이 와서 오! 아빠 닮았네! 막 이러면 되게 싫어해. 자. 이런 식으로 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변이가 생기지만, 생식세포니까 뭐야? 유성생식을 한다는 얘기잖아. 자, 유성생식하면서 아빠한테 염색체를 받고 엄마한테 염색체를 받을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그 부와 모의 염색체를 각각 받았을 때 이 염색체의 조합의 경우의 수가 생겨버려요.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받는 염색체가 있고 엄마한테 받는 염색체가 있어서 얘네들이 조합해서 이제 되는데 이 경우의 수가요 굉장히 많아요. 자, 아빠한테 나오는 염색체, 우리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야. 알지? 그 중에서 46개 중에서 아빠한테 몇 개 받냐면 23개를 받아. 그럼 엄마한테도 몇 개를 받아요? 23개를 받아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23개의 염색체를 받을 거고요. 우리 사람만 따져도 엄마한테도 23개의 염색체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 23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정자에서 23개의 염색체 배열의 경우의 수가 2의 23승계가 있어. 자, 난자에서도 엄마한테 나오는 난자에서도 23개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경우의 수가 2의 23승계가 있어.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서 자, 그 자식이 태어나는 경우의 수는 2의 46승계. 알지?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 부모가 만들 수 있는 자식의 염색체, 유전자 구성의 경우의 수가 2의 46승계야. 그러니까 나는 요 중에 하나가 나야. 그러니까 너희 언니도 이 경우의 수의 하나의 경우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랑 언니랑 유전자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야. 너랑 오빠랑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바로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뭐냐면 생식세포의 조합. 이걸 이제 우리가 생식세포의 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이러한 형질, 변이가 나타나냐. 유전이 되는 변이는 바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생식세포의 조합에 의해서도 그 개체, 자손의 형질이 부모하고 다르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제 봐봐. 변이의 원인. 자, 이건 유전이 되는 변이입니다. 유전이 되는 변이에서 돌연변이하고 유성생식, 다시 말해서 생식세포의 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돌연변이는 유전 물질인 DNA 그리고 염색체의 이상이 생기는 거야. DNA나 염색체. 그다음 유성생식에 의한 거는 자, 암수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의 수 때문에 생기는 변이다. 그러면 자, 어떤 변이가 생겼어요. 자, 이 변이가 돌연변인지 아니면 생세포 조합에 의한 변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거를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거 갈 거야. 알겠지? 자, 기존에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자, 기존에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면 얘는 돌연변이에요. 알겠지? 자, 기존에 없던 형질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어. 이건 돌연변이야. 자, 처음부터 여러 형질을 가지고 있대요. 알지? 처음부터 여러 형질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에서 태어난 그 자손의 형질이 다양하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럼 이것은 바로 생식세포, 유성생식에 의한 조합에 의한 변이가 된다. 자, 기존에 없던 형질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럼 그건 돌연변이. 자, 처음부터 여러 형질이 나타났어. 아니면 부모에서 태어난 자손의 형질이 다양해. 그러니까 이거지. 흰 개와 검은 개가 새끼를 낳았어. 자, 어떤 새끼는 흰색의 강아지가 나올 수도 있고 검은색의 강아지 나올 수도 있고요. 점박이의 강아지도 나올 수 있고요. 점박이의 형태도 다양하죠. 그치?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색의 강아지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이거는 흰색의 유전자하고 검은색의 유전자,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자, 그 강아지한테 오잖아. 왔을 때 자, 이게 이제 어떤 게 조합에 따라서 흰색의 유전자가 조금 더 많아. 그래서 흰색의 유전자가 나타나면 흰 강아지가 되고 검은색의 유전자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럼 검은색이 나오고 자, 이게 적당히 있어. 그러면 점박이가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회색이 나올 수도 있고 점박이의 위치도 점의 위치도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생식세포 조합에 의한 거다. 자, 요거 구분 좀 해야 돼. 왜냐면 문제로 잘 나와. 자, 이겁니다. 자, A 지역하고 B 지역이 있어요. 자, A 지역은 흰색의 나방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검은색의 나방이 자, 없던 게 갑자기 생겨. 우린 이거를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쓸까? 출몰은 나타나는 거고 야 간첩이 출몰했어. 저기에 간첩이 나타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출현이라고. 그러니까 출연은 뭐 방송에 어떤 이제 나오거나 이런 거 출연이고 자 출현은 없던 게 짠하고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흰색 나방만 있었는데 갑자기 검은색 나방이 나타났어. 얘는 무슨 변이야? 이게 돌연변이야. 기존에 없던 변이가 나타나요. 알겠지? 자, B는 흰색의 나방도 있고요. 검은색의 나방도 있고 자, 회색의 나방도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여러 색깔의 나방이 존재하죠. 그럼 얘는 뭐다? 생식세포 조합에 의한 변이가 된다. 즉 유성생식에 의한 변이가 된다. 구분할 수 있겠지? 없던 게 짠하고 나타나. 그 뭐다? 무조건 걔는 돌연변이. 처음부터 여러 형질들이 존재해. 그러면 얘는 생세포 조합. 자, 그다음에 이제 강아지 흰 강아지하고 흰색의 흰둥이하고 검둥이 그치 새끼 암수 암컷 수컷 분양해서 가져왔더니 어느 날 보니까 흰둥이가 배가 이만큼 돼 있어. 그래서 새끼 낳았더니 어떻게 돼? 다양한 색깔의 강아지들이 나타나. 그것도 생세포 조합이다. 알겠지? 그러니까 부모에 태어난 자손의 형질이 다양하게 나온다. 이것도 생세포 조합입니다. 확실하게 구분해둬요.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들을 이제 정리해봤어. 자 이제 자연 선택이 들어갈 거야. 자 자연 선택.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다윈의 자연 선택이죠. 다윈의 자연 선택설. 자,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란 건 뭘까? 자, 다윈은 있잖아. 어떻게 보면 다윈의 삶처럼 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다윈은 아빠가 영국 판사야. 판사 집안이야. 엄마는 저기 유럽 독일인가? 거기에 큰 은행 있지. 은행을 운영하는 기업가 집안이야. 그러니까 다윈의 아빠하고 엄마 집안이 친가 외가가 다 빵빵해. 그래서 다윈은 있잖아 평생 직업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직업이란 걸 가져본 적 없이 그냥 놀고 먹는 사람. 야, 얼마나 부럽냐 이거. 그치? 부모가 빵빵해. 그치? 돈도 많아. 권력도 있어. 누가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있잖아. 그러니까 대신 이제 다윈은 공부를 좀 많이 했어. 공부해.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막 하다가 자 이제 그때 이제 영국의 제국시대였으니까 제국시대였으니까 근대사 영국에서 갑자기 이제 거기 비글호라는 탐사 이제 배 있지. 탐사하는 배. 거기에 선원들을 모집하면서 이제 그 어떤 환경을 조사하는 조사관을 모집을 했어. 근데 다윈이 친구가 요거 있잖아. 다윈이 이제 과학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거 알고 있는 친구가 다윈한테 이걸 알려줬어. 너 이거 너한테 맞겠다. 한번 해봐. 그래서 다윈은 거기에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비글호를 타고
이제 이게 전 세계를 이제 도는 거야. 참 부러운 삶이지. 그래서 이게 딱 해서 비구로 해서 갔다가 이제 막 돌다가 자 이제 다 마치고 다시 영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조사한 걸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이 섬, 각 섬들이, 군도는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군도라고 해요. 거기 이제 각 섬에서 이제 그 새들이 이제 새들의 표본을 모았단 말이야. 그 표본을 모아가지고서 보니까 모양이, 외형이 다 틀려. 얘는 서로 다른 종일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았는데 이걸 이제 조류학자한테 보여줬어. 어떤 종이냐. 얘하고 얘는 이제 서로 다른 종 같은데 어떤 종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여줬더니 조류학자들과 새 이제 그 전문한 사람이 얘네들 다 같은 종인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외형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윈이 뭔가 깨달음을 얻은 거지. 그래서 자기가 모았던 거 다 모으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한테 야, 이 새는 어느 섬에서 발견했지? 어느 섬에서 가져왔지? 이거 다 한 다음에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책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이제 썼지. 다 쓰고 나서 부인 와이프한테 보여줬더니 와이프가 기겁하는 거야. 당신 이거 책으로 출간했다가는 죽는다. 왜? 그때는 가톨릭 시대잖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 태초에 하나님이 땅 내려서 땅이야 만들어져라. 그치? 막 이런 식으로 창조론이잖아. 근데 다윈의 종의 기원은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거든. 그러니까 그 성경의 내용을 완전히 반박하는 거야. 물론 그때 진화론을 주장했던 과학자들이 꽤 있어요. 근데 주장을 못했던 이유는 그거잖아.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잖아. 지동설 할 때 가서 핍박받고. 근데 갈릴레오 그때 죽을 뻔했다? 죽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때 교황이 갈릴레오 친구였어. 그러니까 교황이 친구잖아. 그러니까 교황이 원래는 죽여야 돼. 화형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친구니까 차마 못 죽인 거야. 그래서 갈릴레오한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그냥 있어. 그래서 집에 감금당했어. 평생.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야. 안 그러면 갈릴레오도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출간하지 마라. 그래서 있잖아. 다윈은 한 30년 동안 그냥 책 쓰고 다시 고치고 책 쓰고 고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말년 늙어서 이제 지금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책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또 머리를 썼지. 그때 이제 영국에서 많은 귀족들이 새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았다고. 뭔가 이제 장식용으로 보여줄. 그 중에서 비둘기. 그래서 처음에 그 책의 반은 비둘기에 대한 내용을 다 집어넣은 거야. 그 나머지 반은 종에게 원래 이제 자연 선택설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어 준 거야. 그래서 냈더니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네? 앞에 내용, 비둘기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내용을 연결해서 보니까 자, 그 30년 동안 또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되고 됐을 거 아니야. 완벽해. 반박이 안 돼. 그러니까는 뭐야. 가톨릭 그 교단에서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고, 그때 진화론을 주장했던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진화론이 널리 이제 퍼지게 된 거야. 바로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얘가 뭐야? 기린. 지금 기린의 목이 길잖아.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기린이라는 생물종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먹이 환경이 풍부하고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자식들을 많이 낳을 거예요. 자, 과잉 생산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체 수가 많겠지. 그러니까 과잉 생산했으니까 개체 수가 많을 거고, 자, 개체 수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형질이 굉장히 다양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형질의 다양성이 굉장히 컸을 거다. 개체 변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을 거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 가뭄이라는 환경 변화가 생겼어요. 가뭄이라는 환경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되니까 기린은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는 평야에 있는 초원에 있는 풀들은 이미 다 말라 비틀어졌어.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결국은 뭐야?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형질의 다양성 중에서 자, 그냥 우리 하나 목의 길이만 봅시다. 목의 길이가 자,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 긴 것까지 다양한 기린들이 있겠지. 그치?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자, 중요한 거는 획득 형질은 유전이 안 된다. 목이 길어져라 길어서 계속 길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길어질 수도 있죠. 근데 그 자손이 그 유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이 짧은 기린과 중간 기린, 긴 기린이 있을 거야. 근데 가뭄이 들었어. 그러면 먹이 환경에서 누가 유리하니? 목이 긴 기린이 생존에 유리할 거란 얘기예요. 알지? 생존에 유리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이 짧거나 짧은 기린은 많이 죽었겠지. 굶어서. 자, 중간 정도 기린도 어느 정도 많이 죽었겠지. 굶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목이 긴 기린이 생존에 유리하니까 목이 긴 기린의 개체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집니다. 자, 얘네들이 자손을 낳아요. 그러면 저 불리한 목이 짧은 기린은 자,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개체 수가 적어요. 자, 자손을 낳아요. 자, 목이 긴 기린이 새끼를 낳는다고 해서 새끼가 다 목이 긴 건 아니잖아. 짧을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잖아. 그치? 다양하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야. 자,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결국은 자손에게 전달되는 유전자는 목이 길게 하는 목이 긴 유전자가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목이 긴 기린만 남게 되는 거예요. 새끼를 낳아도 목이 긴 기린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목이 긴 기린만 남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 목이 짧은 기린은 도태되는 거고. 자, 그래서 자, 환경에 과잉 생산했어. 자, 환경에 변화가 생겼어. 자, 목이 긴 기린이 유리하죠? 이걸 뭐냐면은 우리는 적자 생존이라고 합니다. 알겠니? 적자 생존. 알겠지? 그래서 적자 생존, 즉 환경 변화에 살아남은 형질의 개체수. 적자 생존했어. 이 적자 생존이 유전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목이 긴 기린만 남게 되죠. 그치? 자, 이 과정이 자연 선택이야. 알겠지? 이 과정을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잉 생산, 환경 변화, 적자 생존, 유전. 이 되는 과정이 자연 선택이고, 자, 자연 선택 과정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해서 나타나면 결국 형질들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치? 조금씩 더 바뀔 거 아니야? 자, 그러다가 새로운 종이 출현이 되잖아?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 진화라고 한다. 그래서 진화는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거야. 자, 됐습니까? 그래서 기린이 목이 긴 이유도 이거고요. 그 다음에 기린은 또 다리도 길잖아. 그럼 생각해봐. 자, 다리가 짧은 기린도 태어날 수도 있고요. 다리가 긴 기린도 태어날 수 있지. 근데 얘는 초식 동물이니까 어떻게 돼? 먹이 환경, 다시 말해서 그 피식, 포식 관계에서 다리가 짧은 게 유리하니 다리가 길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니? 길수록 유리하잖아요. 왜? 다리가 기니까 더 빨리 달릴 수도 있고요. 자기 몸을 방어할 수 있죠. 기린 뒷발에 차이면 어떻게 돼? 사자도 나가 떨어지거든.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다리가 짧은 기린은 천적에 의해서 그 개체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다리가 긴 기린이 천적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결국 목이 길고 다리가 긴 것이 환경에 유리한 형질을 갖잖아. 그 개체 수가 계속 살아남으니까 계속 그 유전자들이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목이 짧은 유전자와 다리가 짧은 유전자는 결국 도태가 되는 거지. 그게 전달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기린이 새끼를 낳아도 이 새끼는 다리고 쭉쭉, 빵빵 아니고 쭉쭉. 다리가 쭉쭉, 목이 쭉쭉 긴 기린만 나오는 거야. 알겠지? 빵빵하지, 배가. 기린, 배 빵빵하지. 목하고, 자, 다리는 얇아서 그렇지. 그냥 바로 이런 것들이 자연 선택이라는 거야. 자연 선택. 자, 됐습니까? 이해됐어? 바로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자연 선택 보면, 자, 여기 이제 기린 나올 텐데, 기린. 자, 기린의 진화 과정 봐봐. 자, 자연 선택에 의한 기린의 진화 과정 봅시다. 우리가 기린을 먼저 했으니까. 자, 기린 조상 집단은 목 길이가 다양한 개체들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잉 생산, 자, 그 다음에 다양한 개체 변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러면 그 변화된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생존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해서 뭐 가뭄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자, 높은 곳 나무에 있는 나뭇잎은 목이 길수록 어떻게 돼요? 목이 긴 기린이 유리하잖아. 그래서 결국은 먹이 경쟁이 일어나고 결국 목이 긴 기린이, 목이 긴 개체는 높은 곳의 잎을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살아남았어.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래서 목이 긴 기린의 형질을 가진 유전자를 물려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살아남았어. 이게 바로 뭐다? 적자 생존이 된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게 적자 생존이야. 그러고 나서 자, 유전자를 넣었잖아요. 유전했잖아요. 이 유전되는 과정, 여기가 바로 자연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런 자연 선택에 의해서 목이 긴 기린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새끼를 낳아도 계속 목이 긴 새끼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목이 길도록 진화가 일어난 거지. 그리고 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종이 중간에 툭툭 빠져나갑니다. 알죠? 새로운 종이. 자, 사자와 호랑이는 고양이과지만 같은 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 태어난 새끼, 라이거. 그치? 라이거는 태어는 나지만 이 라이거는 생식 능력이 없어. 그래서 라이거는 새끼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사자와 호랑이는 서로 다른 종이라는 얘기야. 바로 이런 것들. 맞지? 그래서 이런 거 있지. 자, 바로 요렇게 된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목의 길이의 변이는 처음부터 다양하게 나타났다.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목을 기린이 높은 곳에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목을 쭉쭉쭉 늘려서 늘어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이 짧은 기린, 중간 길이의 기린, 목이 긴 기린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개체 변이, 다양한 변이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살아남는 것이 자연 선택이야. 그래서 그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는 것을 적자 생존, 그리고 그것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된다까지가 자연 선택. 그리고 이 자연 선택이 반복이 되면서 진화가 일어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라파고스 군도에 보면은 이제 이 핀치샘이라고 하죠. 핀치샘. 자, 다양한 섬들에 같은 종인 핀치새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각 변동에 있어서 섬과 섬 사이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지역적인 격리가 생겨버려요. 왜냐면 이게 서로 교류가 되면 상관없지만 지역적인 격리가 생기고요. 자, 그 섬마다 먹이 환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딱딱한 씨앗이 주된 먹이가 될 수도 있고요. 큰 열매가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애벌레라든가 이런 작은 벌레들을 먹이로 하는 먹이가 이제 먹이 환경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섬마다
먹이가 굉장히 다양해. 그러면 이 핀칫새는 섬에 자, 다양한 부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변이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섬의 먹이 환경에 유리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있겠지. 즉 적자 생존이 되는 형질을 갖는 개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섬은 자 이제 단단한 씨앗이 있어. 그럼 부리는 어떻게 돼? 작고 단단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큰 씨앗이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이 부리는 크고 단단해야 돼. 그럼 작은 부리를 가지고 있는 요 새는 큰 씨앗이 있는 그 섬에서는 먹이가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도태가 되는 거야. 자연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섬에는 씨앗이 없고요. 애벌레나 벌레 같은 거예요. 나무 사이사이에. 그러면 크고 두꺼운 부리의 이 핀칫새는 거기에서 살 수가 있니? 못 살아. 그럼 어떻게 부리가 가늘고 길어야 되지. 작은 곳에 쏙쏙해서 탁탁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이 환경에 따라서 적자 생존이 되는 유리한 형질을 가지는 핀칫새는 다양하다. 먹이 환경에 따라서 적자 생존되는 형질이 다르다는 거지. 그치?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먹이 환경에 따라서 부리의 모양이 다양하게 생긴다. 그러면 결국은 그 섬에 사는 핀칫새는 그 섬의 먹이 환경에 유리한 부리를 가지는 핀칫새가 많이 이제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이제 어떻게 돼?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낳는다고 하나? 새는? 이제 알을 낳고 새끼가 태어나면 오씨, 그치? 자, 그치? 그러면 결국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 섬에는 그 자연 선택받은 형질의 개체가 많이 존재할 거다. 자, 그 얘기지. 그래서 다윈은 진짜로 이게 서로 다른 쪽으로 봤다니까? 그만큼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지. 바로 이제 이렇게 핀칫새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에 자, 여기 이제 가끔 나온 게 나방이 나와. 이것도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데 별걸 없어. 산업혁명은 런던에서 시작이 됐잖아. 그치? 그래서 석탄을 이용해서 왓슨이 만든 증기기관. 그래서 증기기관을 통해서 석탄으로 태운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 그 물의 운동에, 수증기 운동 에너지와 증기기관을 돌리면서 자,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만들어지고요. 자, 운송할 수 있는 수송기관이 철도, 그치? 열차라든가 기차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대량으로 해서 산업화, 현대화가 된 거야. 이게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자, 그러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나무죽의 밝은색의 지휘류. 자, 지휘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휘류는 뭐지? 잔디 같은 것들. 작은 풀 같은 것들. 그러니까 밝은색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방이 밝은색의 나방도 있고 어두운 색의 나방도 있잖아요. 그 밝은색의 지휘류가 많았어요. 그러면 어두운 색, 검은색의 나방은 포식자, 새들한테 눈에 잘 띄니까 잘 잡아먹힐 거야. 그래서 검은색의 나방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환경에 자, 흰색의 나방은 오히려 포식자의 눈에 안 띄니까 적자 생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의 나방이 더 많다라는 거지.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석탄을 태우고 석탄을 태우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니? 검은 재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검은 재가 뒤엎어버리니까 자, 어떻게 돼? 오히려 지휘류는 사라지고 요 재에서 자, 어두운 색의 나무 줄기와 또 재, 검은 재 때문에 자, 오히려 흰색의 나방이 포식자의 눈에 더 잘 띄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환경에 의해서 이제 검은색 나방이 적자 생존이 되는 거죠.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에 따라서 적자 생존이 되는 형질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이다. 알겠지? 자, 우리가 자연 선택에서 꼭 기억할 것. 자, 형질의 변화는 처음부터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형질 중에 어떤 형질이 살아남을 거냐, 어떤 환경에 따라서 살아남는 형질. 자, 나중에 우리 그 생태계에서 보면은 사막에 있는 여우하고 북극 여우 비교하잖아. 사막 여우는요 몸에 털이 적어요. 귀가 커요.
그 귀가 저절로 막 커지나? 아니지. 귀가 큰 여우도 있고 귀가 작은 여우도 있고 털이 많이 있는 여우도 있고 털이 적은 여우도 있을 거야. 근데 사막은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체온을 유지하려면은 열을 막 내보내야 되잖아. 몸에서 밖으로. 그치? 그럼 몸의 표면적을 늘려야 돼. 그럼 귀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귀를 가지고 있는 여우가 체온 유지에 유리한 거예요. 작은 귀를 가지고 있는 여우는 체온 유지에 불리하다는 거죠. 털이 많으면은 얘는 오히려 보온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름에 패딩 입어봐봐. 오늘 같은 날씨에 패딩 입고 돌아다녀 봐봐. 뭔 소리 듣나? 저 죽지. 그치? 그러니까 털은 일종의 패딩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당연히 털이 많으면 더운 지방에는 생존하기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털이 적을수록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되는, 즉 적자 생존이 되는 형질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 날씨에 의해서, 기온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귀가 짧고 털이 많은 여우는 사막 지방에서는 도태가 되는 거야. 귀가 크고 털이 없는 여우가 사막에서는 자연 선택이 된다는 거. 바로 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됐습니까?